김밥, 떡볶이도 사 먹기 겁나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요. 한국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 대화의 테이블 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애플망고 빙수 한 그릇에 10만 6천 원을 하기도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신라호텔의 경우 얼마 전에 애플망고 빙수 한 그릇 값을 어쩔 수 없이 올렸다 해서 올린 가격이 10만 2천 원으로 올렸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제조 원가가 오르자 가격을 올렸고 또 잘 팔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호텔 전체적으로는 실적 악화 때문에 신라호텔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대략 한 40% 정도 하락한 5만 7천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요원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과 똑 닮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망고빙수처럼 고가로 팔리는 특수한 지역의 아파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값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고가로 뛰는 부동산 주택 가격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재벌, 이렇게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재벌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이 돈 빨아먹던 중산층이 무너지면 재벌들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걸 감당할 소득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물가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좋죠. 좋습니다만 반대급부도 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중에 현금은 더 많이 풀려서 좋겠지만 물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고 또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고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회사도 이익이 많이 나야 월급을 올려줄 텐데, 상당수의 기업들이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서 은행 이자 내기도 벅찬 기업들이 그야말로 부지기수입니다. 한마디로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뛰는 부동산 값을 빚으로 사면 결국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가서 또 결국 살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올린다고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고 일반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김밥 한 줄에 10,000원짜리 먹어야 할 각오는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인건비 오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오르죠. 오른 만큼 물건값에 이것을 녹여야 되는데 물건값에 녹이려고 보니까 비싸다고 안 먹습니다. 결국 물건값에 못 녹이고 어떻게 됩니까? 직원 수를 줄이게 되죠. 직원 수를 줄여서 자기가 혼자 일하며 버텨보려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한 650만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평균 1년 연봉이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요즘 웬만한 식당 가면 다 셀프입니다. 셀프인 이유가 유행이 아니라 지금 태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는 더 많이 내야 되죠. 그야말로 하루하루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신도시든 서울이든 새롭게 지은 건물 상가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비싸게 분양받은 분들의 상가는 또 공실투성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는 폭보다 물가 오름폭이 더 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만큼 반대로 또 재화의 공급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기는 침체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상 물가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서 내수가 약한 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환율 올랐습니다. 달러가 강세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무역을 할 때 거의 모든 국가가 달러로 결제를 하죠. 달러 결제를 하면 우리 돈은 환율 오른 만큼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법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고 있고, 어쩌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5.5%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나홀로 지 혼자 호황입니다. 행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며칠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보인다, 이런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인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금리를 필요한 만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파월은 분명히 지난 3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을 얘기했었는데 말을 갑자기 확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특히 또 이스라엘이라는 미사일로 자기들 힘을 막 과시하면서 하락하던 증시를 더 가파르게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호황일지 몰라도 미국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은 앨리스라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앨리스가 뭐냐면 미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4인 가족 기준에 연 31,2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 기준으로는 15,06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7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이런 빈곤선의 선보다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 뭐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타 보증금,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되지만 집세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필요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앨리스라고 합니다. 자, 앨리스 예쁜 여자 이름 아니에요. 자, 미국도 지금 속으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 가구의 이 앨리스가 29% 정도 됩니다. 많은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이 앨리스라는 거예요. 세계 제1의 원톱 나라 미국이 이 지경입니다. 왜 미국이 이 지경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부동산 때문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절대적인 빈곤층의 비율이 좀 줄었죠. 그런데 문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자,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죠. 미국은요,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보다 렌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렌트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비싸죠. 그래서 앨리스가 많은 겁니다. 지금 미국은 화려하지만 거지가 되고 있는 나라다 라고 저는 봅니다. LA 다운타운 길거리는 노숙자 텐트로 발 디딜 틈이 없고요. 그곳에서 차로 한 30분, 40분 정도 가면 비버리 힐즈, 많이 들어보셨죠? 비버리 힐즈가 있는데 거긴 초화 저택들이 아주 가득한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황이 바로 LA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앨리스가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집값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해서 거주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달에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뒤에 계속 10번 정도 동결했습니다.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를 올리자니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특히 가계대출이 많은 개인의 경우는 파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저소득, 저성장, 부채, 금리, 고물가, 공급, 수요, 인구절벽, 고분양가, 또 아파트값 최고가 경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른 상태에서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직전 거래보다 더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과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자꾸 지원금 같은 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나라 고가는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주거 안정을 좀 꾀하려면 공급이 넘쳐나야 할 텐데, 자, 한번 올라간 땅값은 계속 내려오질 않고 건축비 또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분양가는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그 고분양가를 다 받아주자니 소득이 따라주질 않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부동산 잡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만 첫 번째 방법은 땅값 부풀려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못 막고 있죠. 자, 두 번째,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이 자기 자본 없이 모두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분양가는 점점 더 비싸집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요즘 부동산 개발 좀 힘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의 간소화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절차 자체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일반 국민들, 특히 조합 같은 경우도 작은 욕심은 좀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이 제게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IMF 금융위기를 다 겪어봤는데 요즘 제일 어렵다. 장사를 접자니 가게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더 든다.
일하던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월급을 못 주니까 다 내보냈는데 그렇게 혼자 일을 해도 가게 임대료 내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또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살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물주 입장도요. 은행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건물을 샀는데 은행 이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격 더 올라야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에 올인해서 부를 이루려는 우리들의 경제 사이클이 이제는 멈출 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미친 부동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욕을 먹든 말든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지듯이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가오는 10년 후 2034년이 되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실은 전체적으로 13%가 공실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20년 뒤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파트 짓고 나면 30년 지나면 재건축한다. 보통 30년 연한을 두고 있는데 아파트 20년 지나면 구형 아파트가 됩니다. 인구 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 미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이 오는 2040년부터는 가구 수가 하락하고 그리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표용호TV에서 그동안 주기장창 이야기했던 내용이 세미나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도 전부터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도 결국 2040년이 되면 가구 수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건 주택 공급을 하는 공급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자, 1년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던 70년대생이 70살이 되어갈 때쯤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1년에 23만 명이 태어나니까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고 재화의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역시 공급도 줄어들게 되죠.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권입니다.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숫자입니다. 일본의 집값이 또 하락할 것이다. 이 문제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공급책이 아닌 또 다른 혁신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토 마사aki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사례로 인구 감소는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오피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표용호TV에서 주장한 것과 같죠. 인구가 줄어 생산활동 인구가 주는데 오피스라고 해서 그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지식산업센터 요즘 공급 과잉이죠. 공실투성입니다. 물류센터 역시 시행사에서 많이 지었습니다.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짓자마자 30% 40% 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여의도와 같은 최상급지에서 그런 지역에서조차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주거형 말고 수익형 오피스가 부족해 라면서 언론에 많이 흘리면서 오피스 건물들을 또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제가 볼 때는 공급 과잉이 반드시 생긴다. 언제? 내년부터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려면 이 공급 과잉은 아마도 26년쯤 되면 다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토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수도권격인 도쿄권의 주택 자산 가치가 2045년에는 2019년 주택 가격의 30%까지로 하락해서 94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원이 감소할 것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의 가치에서 30%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19년도의 가격에서 30%까지를 말합니다. 엄청난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2019년 가격 기준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0에서 80%는
하락한다. 도쿄권이 그렇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심각한 예측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요,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하고 끝내면 진짜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성을 알고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치에 뭡니까?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토 교수의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자면 집값 낙폭에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먼 지역이 가장 먼저 하락한다 이 이야기인데요. 출퇴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집값 하락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이 30분 이내는 주택가격이 2018년 기준으로 한 9.9%, 한 10% 정도 하락을 하지만 60분이 넘어가면 29.8%, 30%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90분, 1시간 반이 넘어가면 48.2%, 거의 50% 반토막이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도쿄 중심부에서 120분, 거의 2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54.7%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 기준이 아니라 2018년의 가격 기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2019년 가격입니다. 2018년부터 집값이 조금 뛰기 시작했죠. 그때 가격 기준으로 그만큼 하락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우리와 일본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지만 닮은 것이 꽤 많습니다.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겪으면서 우리는 일본을 보고 조심하면 된다 이거죠. 조심하면 위기를 비껴나갈 수 있지만 방심하면 똑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서는 또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성대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초저출산 초고령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 수가 2039년 그때까지가 정점을 딱 찍고 이건 제 주장과 좀 비슷합니다. 2040년이 되면은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와 많이 일치하죠. 그리고 지역별로 총 주택 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는 하락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지금 없어지듯이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용만 교수는 주택 수요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주택 유동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주택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요.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세대 간 가구원 수 간의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실 서울에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넓은 평수 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있는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GTX를 타고 출퇴근하라면서 파주나 동탄, 양주, 덕정 같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주고 또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신도시를 꼭 수도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짓습니까? 서울 이 끝 라인만 하더라도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굳이 저 멀리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멀리에다가 아파트를 분양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2040년, 50년이 되면 군대 갈 사람도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 아마 로봇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도 좀 없어지는 곳이 있고요. 저희들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중고 선생님들의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줄어드니까 세금, 국민연금, 건보료 낼 사람도 확 줄어든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서울 도심에서 먼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곳의 부동산은 아마도 그 값이
제로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도 지방의 빈집으로 고충이 아주 많은데요.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빈집세, 벌금을 내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 7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부터는 빈집세를 내야 됩니다. 최대 500만 원씩 1년에 2번을 부과하니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아파트 당첨자 다수가 계약을 포기해서 서울 강동구 더샵 둔천 포레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시장에 나왔는데요.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100대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을까요? 강동구 둔천동 더샵 둔천포레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한 가구가 무순위 물량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둔천포레는 보훈병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둔천현대 1차를 리모델링하면서 별도의 동을 새로 지어서 분양한 단지입니다. 1순위 청약 가점도 정말 높았습니다. 전용 84A타입의 경우는 최고 69점짜리 통장이 나왔는데요. 69점이란 점수는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당첨되고도 계약을 왜 포기했을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계약 포기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 어려움 때문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인데요. 후분양이니까 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갑자기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11월 입주 예정인데 그 전에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되죠. 자, 선분양은 계약을 하고 중도금, 준공되는 시점까지 시간차를 두고 돈을 준비해서 내는 것과는 반대로 이 후분양의 경우는 자금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돈 마련하는데 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계약이 나왔지만 또 바로 옆에 그 말 많았던 둔천주공 재건축,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는 여기도 올해 11월 입주인데요. 여기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85개 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000 가구가 좀 넘습니다. 단군 역사 이래 최대의 주거단지죠. 자, 12,032가구 중에 4,786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됐었죠. 자, 여기 지역은 전세 매물이 넘쳐나게 되면서 강동 지역,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 제한 때가 되면 전세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미분양을 걱정을 했었던 단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가지 인공호흡으로 가까스로 분양에 성공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가격에 웃돈이 붙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용 95제곱미터 37평이죠. 입주권이 지난달 8일에 22억 182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는 갭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 약 50평 정도 됩니다. 지난 3월에 29억 5천만 원 최고가를 역시 또 찍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이 19억에서 20억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13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6억에서 한 7억 정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물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향후 억대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가격에 또 돈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차후의 가격은 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입니다. 3년은 전세를 단 한 번 계약할 수 있는 기간에다가 이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준 건데요. 자, 이 기간이 끝나면 전세를 줬던 분양 가구가 과연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그때 가서 입주를 못하면 또 뭔가를 풀어주겠죠. 실거주 의무 유예에서 폐지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은 고무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이 또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에 기름만 부어댑니다. 부동산 잡을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하나를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둔천폴의 분양가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거래가보다 한 6억에서 7억 원 더 싸죠. 그런데 둔천폴의 계약을 왜 당첨자들은 포기했을까요? 계약 포기한 이유, 첫 번째, 후분양이니까 자금 조달 일정이 빠듯한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 리모델링 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에 비교해서 상품성이 좀 낮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리모델링 때 별동 증축을 통해서 가구 수를 늘려줬죠. 그리고 기존의 5개 동, 여기는 가구당 면적을 좀 넓혀줬고요. 신규로 새로 지은 3개 동을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모두 새로 지은 3개 동에 속해 있는데 사실상 신축 아파트나 다름없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단지이기 때문에 상품성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기는 전매 제한에 걸려 1년 동안은 되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올림픽 파크 퍼레온이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면 둔촌폴에도 같은 11월에 입주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대금을 치를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들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둔촌폴에 여기도 나중에는 올림픽 파크 퍼레온과 가격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의 키높이 맞춰지거든요. 가격의 키높이. 물론 뭐 단지가 작아서 둔촌주공과 뭐 같아지기는 어렵겠지만 한 80% 정도는 가격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저런 걸 감안해서 분양받아 볼까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장 돈이 없었다, 이겁니다. 자, 같은 후부장 아파트 유명하죠. 저희도 여러 번 다뤄드렸는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균 14대 1로 경쟁률 1순위로 마감이 됐는데, 역시 같은 이유에서 아직도 잔여 물량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둔촌폴에 무순위 청약에 2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모든 악조건을 딛고 나름대로 흥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흥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청약이 전국구로 확대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공사비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는 신축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몰려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급등하고 이자 갚느라 시중에 돈은 쓸만한 돈이 없고 물건값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들, 한국은행도 걱정하고 IMF도 걱정하는 우리의 부동산 현실, 정말 답답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일본처럼 되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들,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또 시공사, 아니면 대출 많은 차주들, 과연 어떤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차주들의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긴 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색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겠습니까마는 바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가게세도 힘들지만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물가입니다. 대파에 이어 이번엔 양배추, 아주 모든 그 식료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들의 식단에 올라오는 필수 품목들의 가격이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금리마저 다시 인상을 하면 그야말로 폭망이다, 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어야 이 물가가 잡힌다, 두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요, 이 투표 결과 제가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이 결과는 끝부분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가격이 8kg의 중도매 판매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한 달 전에는 9,56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4%가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자면 136%가 오른 가격인데요. 어떤 자영업 사장님은 이런 말 합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가격은 처음 본다 라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에 이어 또 중동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유가 상승은 전기, 가스 이런 필수재의 가격을 또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동은 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총선 끝났겠다, 전기나 가스 요금은 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몇 달 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려서 부실이 있는 곳을 털어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맞다. 물가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 부채, 또 가계 부채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기업의 경영 악화라는 그 참담한 현상을 맞이할 한계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의 기업 부채는 IMF 때보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기적이 끝나간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겠습니까? 자,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 분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결국 2027년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말도 했죠.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거의 35%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2050년에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2022년 대비 한 28% 정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미래 성장 우려가 임박한 인구 통계학적 위기로 인해서 더욱 이게 악화된다라고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역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서구 기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57.5%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이 과감한 연금 개혁이 없다면 향후 50년간 이 국가 부채가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예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먼 얘기긴 합니다만 2070년까지 한국인의 46%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파이낸셜은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짚으면서 또 정치적인 상황도 짚었는데요. 제가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 파이낸스 타임스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총선 결과 역시 한국 경제정책 수립에는 좋지 못한 여건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국의 정치 지도 체제가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 그리고 인기 없는 보수의 행정부 이렇게 양분됐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결과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국제금융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이 GDP 대비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100.2%인데요. 국제금융협회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에 GDP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자, 2020년부터 가계부채가 4년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월드컵을 1위를 하랬더니 가계부채가 1위를 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금리를 미국처럼 과감하게 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워낙 뛰어오르다 보니 이제 금리를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테이블 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 그게 뭐냐면요.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물가 안정이거든요. 건축자재 값도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면 현대건설의 경우 레미콘의 비용이 그 루베당 21년에는 68,525원이었고 1년 뒤 22년 뒤에는 7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87,300원으로 이렇게 계속 급증했습니다. 자, 시멘트 비용도요. 톤당 67,250원에서 99,000원으로 47%가 뛰었습니다. 대우건설도 이 시멘트 비용이 72,000원에서 10만원으로 대략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철근값, 그동안 철근 얘기 많이 나왔죠. 철근값이 톤당 22년 5월에는 110만원의 고점을 딱 찍고 대략 한 30%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잠깐만, 철근값이 내려오면 이거 분양가도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철근값 올랐다고 분양가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분양가에 녹아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얘기를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그야말로 아주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소득과 물가의 격차가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구매 심리도 쭈그러들고 실질적 구매력도 크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갑자기 수익이 감소되고 심지어는 폐업을 하거나 인원 감축 등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가 빨리 잡혀야 이게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물가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가계대출 금리가 버거우니까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것은 1200여 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면 기존의 그 시중에 언론사들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치가 거의 싱크로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아주 다양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가 84%,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해야 한다가 16%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48%입니다. 48% 중에 또 28%가 1가구 2주택자 이상이고요. 52%가 아직 무주택자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자, 48%가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가 지금 84%라는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이 중에 제가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댓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선택지가 없음.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높은 물가로 실질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소비가 급감함. 따라서 물가 높으면 자영업은 상당수 정리됨. 그 와중에 부채는 낮은 금리로 계속 증가됨. 금리를 높이면 부채가 있는 쪽은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소비가 줄지만 부채가 아닌 채권이 있는 쪽은 높은 금리가 이자 소득을 높여 소비가 더 늘어남. 즉 부채가 높은 쪽은 손실, 반대로 저축한 자한테는 이익이 생기면서 상쇄되고 거기다 부채가 감소됨. 즉 금리의 높고 낮음은 저축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효과가 상쇄되지만 부채 규모 자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함. 이렇게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듭니다. 특히 힘든 자영업 사장님들 절대 꿈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